세대를 초월하며 지금도 우리의 동심을 대표하는 작품 토이스토리가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보는 3D 애니메이션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AI도 학습할 데이터가 없었으니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런 토이스토리를 만든 회사 픽사가 작품의 1편을 제작하기 전까지는 원래 애니메이션을 위한 스튜디오도 아니었을 뿐더러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가 만든 부도 직전의 컴퓨터 회사였다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No. 이번 영상에서는 토이스토리와 픽사의 탄생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토이스토리 이전의 애니메이션 산업은 컴퓨터 CG와 같은 게 제대로 활용되기는커녕 1초에 10장에서 20장을 한 장 한 장 일일이 그려내고 색칠해가며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CG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 기술이기도 했고 관련 산업조차 없었기 때문에 CG가 필요한 상황에서조차 목숨을 걸고 직접 연기를 하거나 스타워즈처럼 실제 모형을 만들고 그림으로 CG인 척 페이크를 쓰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의료나 군사 시뮬레이션에 사용되었던 기술로 영화 트론이 만들어졌을 때는 업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었죠. 우리가 CG라고 할 만한 기술이 영화에 도입된 건 1990년대가 넘어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스타워즈로 유명한 루카스 필름 산하의 팀 ILM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로 자기네 영화들에 먼저 선보이기는커녕 터미네이터2의 이 말도 안 되는 액체 금속 효과 장면과 실제 공룡이 뛰어다니는 모습에 이 박진감 넘치는 주라기 공원의 CG를 외주를 받아 작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ILM이 없었더라면 이 장면을 다 실제 모형으로 만들어서 촬영하는 스톱모션 방식을 쓰려고 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마저도 전체 영화 중 극히 일부 장면만 구현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한계는 명확했기 때문에 분량이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어찌됐든 CG를 구현하는 데는 너무 비용이 많이 필요했으니까요. 토이스토리 1의 경우에도 화면 한 장을 출력하는데 최대 30시간이 걸렸다 보니 117대의 워크스테이션 컴퓨터가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갔는데도 일주일에 영화 3분 정도 분량밖에 출력할 수 없었다고 하고 총 80만 시간을 렌더링하고서야 겨우 영화 한 편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작 기간이 무려 4년이나 걸렸던 이유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토이스토리처럼 배경부터 캐릭터까지 모든 걸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장편 영화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는데요. 이 불가능한 일을 해낸 게 직전 회사에서 해고당한 바로 이 두 남자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애플의 창업주였던 스티브 잡스, 그리고 또 한 명은 그 유명한 존 라세터 감독이었는데요. 그는 디즈니에서 만들었던 트론에 깊은 감명을 받은 바람에 컴퓨터 그래픽이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디즈니의 경영진들에게 전체 영상을 CG로 구현한 영화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가 가차없이 해고당했죠. 앞서 말씀드렸듯 CG 애니메이션은 당시 비효율의 끝판왕이었는데 그걸 하겠다고 우기니 그냥 쫓아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미국 회사들은 이렇게 가혹합니다. 하지만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스타워즈의 제작사 루카스 필름에 들어가 이를 갈며 후일을 도모하고 있었는데요. 운명의 장난인지 엄청난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두 천재가 만나게 됩니다. 먼저 스타워즈 3부작이 만들어지는 동안 가정에 소홀했던 조지 루카스가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거액의 이혼 합의금이 필요해진 조지 루카스는 결국 회사의 팀 일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애플에서 해고당했던 스티브 잡스는 이를 갈며 바로 넥스트라는 하드웨어 회사를 차렸는데 승부수를 던지기에는 아직 컴퓨터 그래픽 성능에서 경쟁력이 떨어졌고 애플과의 기술적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세계 최고 수준의 3D 그래픽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지닌 조지 루카스의 팀 매각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팀을 $10,000,000에 매입하면서 픽셀로 사진을 만드는 제품이라는 뜻의 픽사라는 이름의 회사를 세웠는데요. 여기가 하필 존 라세터가 일하고 있던 팀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연이었죠. 문제는 잡스의 목표가 존 라세터의 꿈과는 전혀 관련 없는 고성능 그래픽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존 라세터는 자사 제품의 홍보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퇴사가 마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두 번이나 회사에서 버려진 그에게 더 이상 퇴로는 없었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답을 찾아야 했죠. 그러던 중 존 라세터에게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회사의 제품들이 잘 팔리기는커녕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더니 결국 부도 직전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 때문에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가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존 라세터의 팀을 없앨 것까지 고려하고 있었는데 그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틴토이라는 장난감들의 이야기를 200장이 넘는 스토리보드로 기획해 스티브 잡스에게 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팔겠다고 만든 회사에서 애니메이션을 하겠다는데 당연히 스티브 잡스는 노발대발하며 그의 스토리보드를 던져버리나 했는데 오히려 이건 예술이다 라는 말과 함께 무려 개인 사비를 30만 달러나 투자하면서 존 라세터를 지원해주겠다고 나선 거예요. 후에 스티브 잡스는 당시 존의 예술적 재능을 알아봤으며 그를 믿었다고 인터뷰하기는 했지만 사실 엄청난 모험이었죠. 물론 당시 존이 머리를 잘 쓰기도 했었습니다. 무턱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고 덤벼든 게 아니라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던 렌더링 소프트웨어 렌더맨의 성능 테스트를 영화를 만들며 해보겠다고 잡스를 설득한 거예요. 영화가 잘 나와서 입소문을 탄다면 당연히 이를 만든 소프트웨어도 홍보가 될 테니까요. 그렇게 1988년 태엽 장난감인 악사 빌리의 이야기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와, 근데 이게 또 대박을 치면서 1989년 아카데미에서 단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한 거예요. 이는 CG로 만들었던 애니메이션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영화와 애니메이션 업계는 발칵 뒤집어졌는데 그중 가장 크게 뒤집어진 건 존 라세터의 가능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던 디즈니였죠. 하지만 사업은 역시 뻔뻔해야 잘 할 수 있는 건지 그들은 과거 따윈 잊자며 존에게 접근했고 무려 2,600만 달러짜리 사업을 제안하는데요. 그게 바로 토이스토리를 포함한 영화 3편의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차후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의 판권과 후속편에 대한 제작 권리까지 모두 디즈니가 소유하게 된다는 을사조약급 불평등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 때문에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불쾌해하며 거절할까 생각도 했지만 당시 부도 직전인 픽사의 상황에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했고 존 라세터 또한 컴퓨터 그래픽만으로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는 꿈을 드디어 이룰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만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조차 재고 따지기는커녕 화끈하게 모험에 도전하는데요. 총 3편의 제작비로 계약한 2,600만 달러를 모두 1편의 제작에 쏟아부었고 부족한 제작비를 충당해가며 토이스토리 1편의 제작에 들어간 거예요. 만약 영화 흥행에 실패한다면 2, 3편의 제작이 불가능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의 배상금은 물론 회사가 가루가 되며 잡스와 존은 거리의 불황자가 되었었겠죠. 하지만 실패 따윈 염두도 하지 않았던 그들은 그렇게 애니메이터 20명을 포함한 110명의 제작 인력과 117대의 컴퓨터로 렌더링만 무려 80만 시간을 태운 작품 4년간의 제작 기간 끝에 완성한 토이스토리를 1995년 11월 22일 크리스마스를 한 달 남짓 앞두고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세상은 뒤집어졌죠. 북미 박스오피스 1위는 물론 전세계 최고 흥행작에 등극하게 되면서 흥행 실패 예감에 소량밖에 찍어내지 않았던 장난감들은 품귀현상에 부르는 게 값이 되었고 이때 버즈라이트는 암거래 시장에서 1,000달러까지 가격이 올랐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슬링키독과 에치어 스케치의 장난감 제작사들은 당시 부도 직전이었다고 하는데 조연급 장난감들까지 인기가 높아졌다 보니 겨우 회생했다고 하고 반대로 영화가 망할 게 뻔하다며 우디의 여자친구 역을 거절했던 마텔의 바비 인형은 피눈물을 흘리며 속편에는 꼭 참여하게 해달라고 빌었기 때문에 2편에서는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는 제작비의 무려 10배가 넘는 3억 7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초대박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3개 부문이나 후보에 오른 것도 대단한데 존 라세터 감독은 공로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이 또한 당시 아카데미 시상식에 장편 애니메이션상이 없었기 때문이라 후에 부문이 신설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토이스토리 3편과 4편에 가서야 신설된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더 대박인 건 토이스토리가 이뤄낸 엄청난 성과 덕에 부도 직전이었던 픽사 또한 몸값이 어마무시해진 건데요. 역시나 재밌는 건 돈 얘기죠. 픽사는 그해 상장한 모든 회사들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인 시총 1억 3천만 달러의 IPO로 상장했는데 시장은 이것도 부족하다 생각했는지 상장 당일에 미친 듯 주가가 치솟으며 무려 10배가 넘는 15억 달러의 시총을 달성했습니다. 영화 한 편으로 스티브 잡스와 존 라세터는 억만장자가 되며 돈방석에 앉게 된 거예요. 디즈니는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존 라세터만 해고하지 않았더라면 다 자기들 거라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 또한 토이스토리와 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보고자 사업부를 재편했고 이때 드림웍스와 같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나 이를 지원하는 수많은 CG 회사들이 탄생하면서 헐리우드의 CG 애니메이션 산업이 본격적으로 구색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픽사는 이미 수년간 다져온 제작 워크플로우와 크리에이티브로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벌리고 있었죠. 토이스토리에 이어 대박을 쳤던 영화 벅스라이프를 제작할 때는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라는 기술을 처음 도입했는데요. 이게 3D 모델링을 많은 폴리곤으로 구성하지 않아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기술이었다 보니 이렇게 엄청난 양의 곤충들을 한 씬에 다 우겨 넣어도 렌더링이 가능해졌고 몬스터 주식회사를 만들 때는 3D 최고 난제 중 하나였던 털 애니메이션 시뮬레이터를 개발해 셜리의 털을 이렇게 실감나게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토이스토리를 제작할 때까지만 해도 털을 시뮬레이션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사람의 등장을 최소화하다 못해 결국
앤디를 아버지 없는 편부모 가정으로 설정하기도 했었는데 그 사이 또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니모를 찾아서 때는 물 시뮬레이션을 너무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데 성공하는 바람에 되려 리얼리티를 줄이는 방식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픽사의 애니메이션들은 아이들뿐 아니라 스토리텔링과 화려한 그래픽에 눈이 돌아간 어른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고, 토이스토리 개봉 직후 나왔던 7편의 영화가 모두 극장에서 대박 흥행을 이뤄내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픽사의 소프트웨어 랜덤에는 아카데미에서 공학상까지 수상하며 애니메이션 업계의 표준 소프트웨어로 자리 잡을 수 있었죠. 처음 틴토이를 제작할 당시 영화가 잘 되면 이를 만든 우리 소프트웨어도 홍보가 되지 않겠냐면서 스티브 잡스를 설득했던 라세터의 공약이 이렇게 또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야흐로 픽사의 전성기였죠. 하지만 디즈니의 경우에는 정반대 상황이었는데요. 라이온킹을 마지막으로 이렇다 할 작품들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영화판을 헐리우드 대작 영화들과 픽사가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어린 아이들만을 타겟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던 디즈니는 침체기에 빠져들고 기존의 방식들로는 회사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체질 개선을 목표로 회사의 방향성과 구조를 싹 다 뜯어고치기로 마음먹고는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는데요. 그건 바로 가진 돈을 탈탈 털어 픽사를 인수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이때 디즈니는 회사 시가총액의 20%에 가까운 돈을 털어가며 74억 달러를 제안했는데요. 이는 잡스가 루카스 필름에 팀을 인수했을 때보다 무려 740배나 높은 가격이었다 보니 시장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는데요. 디즈니가 분명 픽사를 거액에 인수하는 그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반대였던 게, 그들의 합병 조건에는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총괄 자리에 존 라세터가, 디즈니의 CEO 자리에는 픽사의 또 다른 공동 창업자 에드 캔머를 앉히겠다는 내용과 함께 이들이 만드는 모든 창작물에 대해 경영진들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디즈니의 모든 창작권과 경영권을 픽사가 가져간 것이며, 문의도 디즈니고 돈도 디즈니가 되는데 핵심 두뇌와 기술, DNA는 모두 픽사를 이식하겠다는 충격적 인수합병이었죠. 더 대단한 건 이때부터 존 라세터에 의해 만들어진 애니메이션들이 바로 라푼젤, 겨울왕국, 주토피아, 모아나, 주먹왕 랄프, 빅히어로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초대박 흥행작들이었다 보니 침체기였던 디즈니는 존 라세터와 픽사 덕에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장난감처럼 쓰다 버린 회사에 돌아와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낸 것도 모자라 무너져가던 회사를 다시 일으킨 것이죠. 스티브 잡스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그 또한 픽사의 성공 이후 1998년 애플의 CEO로 복귀했는데, 그가 복귀할 당시 애플은 지속되는 실적 악화로 시총도 픽사와 비슷할 규모로 쪼그라든 상태였습니다. 지금이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죠. 뿐만 아니라 모은 돈을 다 끌어다 쓰면서 채무 상태까지 안 좋아지다 보니 파산까지 9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복귀하면서 쓸모없는 아이템부터 모두 폐기했고 연달아 신제품들을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그가 만들었던 게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등 지금도 애플의 핵심 라인업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애플의 시총은 무려 130배나 올라 3천억 달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와, 이때 주식 담았던 사람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 토이스토리의 탄생은 단순 한 애니메이션의 역사라 볼 수 없습니다. 이혼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팔아버린 팀이 픽사의 전신이 되었고, 디즈니와 애플에서 해고당했던 이들이 새로운 산업을 태동시켰으며 각각 원래 회사로 다시 돌아가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이는 토이스토리의 주제와도 맞닿아 있죠. 장난감들은 버림받을까봐 내내 불안해합니다. 선택받지 못하면 자신이 쓸모없다고 믿고 누군가의 방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조직이나 울타리에 속해야 안정감을 느끼고 부여받은 정체성과 역할을 자신의 존재 이유라 착각하고 사니까요. 하지만 라세터는 2번이나 해고당했는데도 꿈을 버리지 않았으며, 잡스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는 굴욕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둘 다 자신을 버린 회사를 원망하긴커녕 꿈을 향해 몰두했고 결국 눈부신 결과를 만들어냈죠. 그러니 토이스토리가 전하고 싶었던 진짜 주제는 어쩌면 장난감들과 아이들의 애틋한 우정이나 모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지 모릅니다. 버려질 걸 알면서도 사랑하고 이별을 준비하면서도 곁에 있길 바랬던 장난감들이 상상보다 더 냉혹한 상실과 고통 속에 자신을 마주하게 되며 존재 이유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 결국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더 빛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한 울타리에 안주하거나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며 보폭을 맞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지 돌아보며 삶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걸 장난감들의 비유에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Does this mean Woody's a lost toy? He's not lost.
to infinity and beyond. 여러분들은 토이스토리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현이버스 채널의 현이었습니다. 안녕.